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지기 팀장입니다. 자, 벌써 또 우리 10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만큼 날씨도 아주 변화무쌍하게 상당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도 또 싸늘해지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3일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미국 증시 하락한 거 보시고 좀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3일 연휴 때 그때 주간 찐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주말 쉬고, 그 다음 월요일 시장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안 열리죠. 우리는 화요일에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화요일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었고, 다행히도 우리가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반등을 주는 바람에 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금요일 날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 3% 막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월요일은 조금 반등을 주는지 여부, 요거를 한번 내일 한번 미국 증시를 보시면 어떨까 라는 거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연휴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일단 월요일 시장을 보고, 또 화요일 날은 제가 아침에 개장 전에 또 815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때 한번 제 전략과 시장 흐름 잘 한번 듣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흐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 다음 주까지 약간 이렇게 한번 터치해보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주간 찐시황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참 주식하기 좋은 환경인가 라는 질문을 매주 던지고 있는데, 안 좋죠. 그죠? 저 안 좋습니다. 올 연초 이후부터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요즘은 하락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한 번씩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 연초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장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 그래서 주식하기는 별로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또 그러면 어떤 분위기로 끝났는지 한번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고 업데이트는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금요일이 이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말 내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들은 아마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또 선방을 하니까, 야, 긴축이 연준의 긴축은 결국엔 지속되겠네. 네, 요거잖아요. 그죠? 연준의 지속이. 그러니까 요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bad is good. 네. 나쁜 건 좋은 거고. 그죠? 반대로 지금 좋으면 시장이 이걸 안 좋게 받아들이는, 즉 경기 지표가 좋으면 긴축이 지속되겠네. 경기 지표가 안 좋아야지만 긴축이 좀 중단되겠네. 요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호재는 악재로 해석이 되고 악재는 호재로 해석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당분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실업률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수많은 이제 제조업, 특히나 우리 성장하는 산업들, 특히 2차 전지, 전기차 공장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나라에 짓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서 짓나요?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업도 자기 나라에서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핵심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다 미국에서 생산합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공장을 지으면 여기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연적으로 실업률은 미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실업률은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긴축이, 고용이 너무 탄탄하게 괜찮으니까 연준의 긴축은 계속 가겠구나. 왜? 제가 이 한국은행에 가면 현판이, 정문에 가면 현판이 제가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물가 안정이라고 딱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 안정이거든요. 고용. 근데 고용이 너무 탄탄하고 괜찮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갈 거다라는 이 생각을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이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증시에서 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에 더 기름을 부은 것은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들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밑에 이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속됐다. 근데 무슨 발언? 부드러운 발언이 아니라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를 원래 최소 1.25%포인트를 인상해야 되는데 방점을 찍는 발언들을 했고요. 여전히 내년 초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리사 쿡 연준 이사도 뭐라고 했냐면, 취임 후에 첫 공개 연설을 가졌는데요.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우리는 2% 목표로 물가 인플레이션을 가는 길에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연준이 제한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즉 계속 금리는 이렇게 올린다라는 겁니다. 2% 물가가 되기 전까지. 이러한 발언들도 같이 겹치면서, 야, 이 당분간은 가는구나. 당분간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한 분의 또 발언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연준의 위원들은 너무 많잖아요. 발언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다면 연준의 핵심 넘버 1, 2, 3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연준의 의장일 것이고요. 그죠? 연준의 의장. 그 다음에 당연히 부의장입니다. 우리도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2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냐면 뉴욕입니다. 뉴욕. 뉴욕. 여기 보시면 윌리엄스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요 분이 넘버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보기 어려우면 이 세 분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 분의 발언이 어느 쪽인지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세 분의 분위기를. 우리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 계속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하면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사실 소신 있게 투표하고 발언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장을 따라가게 돼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뭐 한마디 회사에서 조직에서 이야기하시면 속으로는 제가 그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저 반대 안 하죠. 살아남아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저도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회사 분위기를. 이게 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서 자주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현재의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방 기금 금리는 아직은 지금은 낮은 수준이고 4.5% 근처로 가야 된다. 멀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우리 이번 주 금요일날 워낙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금요일날 시장,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뭐 주식하기 우리가 좀 편안한 환경인지를 보는 그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우리 넘버 1 중요하게 보는 하이드 스프레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국채와 위험한 채권의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위로 올라가면 시장 위험하고 내려오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한 3일 정도는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도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5% 중요한 5% 아래로 이 마디 지수가 내려가면 뭐 시스템적 위기가 아주 커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이 뭔가 터진다든지 그리고 뭐 서로를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금융위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밑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근데 5% 위로 올라갔다가 목요일날 4.95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은 안 좋게 움직였는데 하일드만 떨어졌네? 제가 금요일날 개장 전 8.15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저는 혼란스럽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유보. 그렇다면 3일 연휴를 앞두고 굳이 무리하게 여러분들께서 뭔가 투자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지표가 뭐 유로와 파운드와는 급락을 하고 영국의 길트 체인 금리는 급등을 했는데 하일드만 살짝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가지고 뭔가 우리가 자신감 있게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그죠? 그래서 지표가 이렇게 엇갈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하루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날 개장 전 방송에서 드렸었거든요. 815에서. 근데 이번 주 마감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다시 5% 위로 살짝,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5%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지켜보길 잘했구나. 굳이 무리하게 막 매매하지 않은 게 잘 됐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무리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 일단 하이힐드가 그래서 5%를 해보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5%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지를 다음 주에는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주간 단위로 한번 보시죠. 주간 단위. 주간 단위는 4.3에서 시작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주간 단위로도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이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주 초반에 너무 이렇게 하락을 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금요일 날 들어서 다시 지금 5%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깨고 진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지 그 부분을 주간 단위로 한번 다음 주에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 제가 이번 주부터 내가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외에 유로존의 유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제가 매일 요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이 기간의 위기의 근원지는 어디죠? 영국과, 그 다음에 또 이 총리를 새롭게 또 뽑은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지금 뭔가 약한 곳에서 지금 위기감이 약간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 지역이니까 유로존에 뭔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유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유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6%라는 중요한 그 기준점을 제가 정해들었고요. 6%를 넘어서고 계속 올라가면 이거는 현금 비중은 더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을 급하게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신호다라는 말씀드렸고, 6% 아래로 깨고 내려오면 그래도 그나마 좀 시장이 아직까지는 시스템적 위기까지 뭐 그렇게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게 이제 목요일 날은 6% 아래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이거 엇갈리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네. 유로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말씀드렸죠. 근데 유로화는 폭락하고 파운드화는 급락하고 영국의 채권 금리 폭등하니까 유로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루 요거 6% 아래로 내려온 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의미를 두지 말고 이렇게 엇갈린 지표를 볼 때는 일단은 그냥 관망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끝난 유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다시 여기 아랫꼬리 살짝 고개 드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확대를 해드릴까요? 다시 올라섰죠. 그래서 다시 6%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그래, 우리가 금요일 날은 조금 기다려 보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자료를 업데이트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다음 주에 그래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유로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떤 방향으로 5%, 6%를 다시 깨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계좌의 현금과 주식 비중을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봤고요. 유럽 봤습니다. 유로존 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딜 봐야 될까요? 한국을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제가 저런 신용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그려서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중요한 우리 채권, 국고채, 3년물, 10년물, 그 다음에 회사채, AA, 트리플 B, 이런 것들 보시면 가파르게 다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기준금리 막 올리고 하니까 전반적인 시중금리가 다 올라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금리의 방향성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리 중에서도 하이힐드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등급이 낮은 채권과 우량한 국채의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지 아니면 좁혀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위기를 감지하자, 아니면 위기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채권 금리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 스프레드. 왜냐하면 국고채 3년물과 이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과의 스프레드니까 신용 스프레드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올라가면 언제처럼 2008년도, 7년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처럼
급등했던 거 보이시죠? 예. 아,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벌쳐지니까 안전한 국채 쪽으로만 돈들이 가니까 회사채와 국고채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폭등을 했구나. 그때 시장이 박살났었잖아요. 그죠? 금융시장이, 그죠? 주식시장은 뭐 말도 할 것도 없죠. 예. 저도 지금 생생합니다. 2008년도, 2007년도에 생생한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기울기가 급등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여기 보이시죠? 요거. 예, 갑자기 국고채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조금 올라가는 그림. 요게 바로 20년 3월달.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저도 처음 겪었죠. 거의 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세계에서 퍼지면서 지구가 거의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요때, 야, 이거 망해도 위험한 채권들이 먼저 망하겠지라는 생각에 안전한 쪽으로 돈들이 갔겠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스프레드가 그림이었고, 자, 그때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만한 속도로 기울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 아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간 단위로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외환위기의 조짐은 없다라고 정부 관계자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다 밝히고 있죠. 저도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 예전에 이때처럼, 그리고 IMF 때 97년도, 98년도처럼 그러한 시그널을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의 이 스프레드가 전고점을 뚫고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 7%를 막 돌파하고 올라간다. 자,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냄새가 나는 거죠. 은행에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금리가, 시중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은행들의 연체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예, 은행들의 연체율이. 즉 뭐죠? 빚을 냈는데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충당금을 쌓게 되는 거죠. 예, 못 받는다, 이 돈. 그리고 이거는 부실로 다 털게 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은행들은 우리가 별로 안 보는 게 좋다. 특히나 PF 관련된 요즘 이슈가 많아요. 아, 요거 기사 제가 본 게 있는데, 이제 보험사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이제 안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쭉 내려가면 기사에 그런 내용들이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조회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PF 여기 보면 금감원에서 정상적인 PF는 대출을 원활히 공급해라 라는 정부에서 이런 압박을 지금 놓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왜 이런 이슈가 나올까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부동산 쪽에서 지금 계속 뭔가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하셨죠?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같이 엮여 있는 금융기관들이 누구예요? 예, 은행, 증권, 보험이 다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금리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융주들은, 특히나 은행과 손보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좋아지는 방향을 많이 보여왔는데, 지금은 전혀 금융주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체, 부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PF에서 뭔가 위기가 지금 약간씩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처럼 그쪽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융주들은 조금 저는 배당을 많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디서 터질 가능성,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신용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지 추가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까지 큰 폭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한번 우리나라의 하이드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는 신용 스프레드도 한번 봤습니다. 네,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달러 원 환율은 지난번에 제가 고점에서 양봉이 두 개 나란히 있었을 때 그런 말씀드렸죠. 요 양봉을 병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요거 깨고 내려오면 상당히 가파른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한 이틀 동안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래간만에 1,400원을 깨면서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또 이 볼린저 밴드 중단을 완벽하게 깨지 못하고 여기서는 또 버티는 1,400원에서는 버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이 금융시장이 금요일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또 불안해지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425원까지 다시 또 이렇게 튀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개장할 때, 그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 아니구나. 모레네, 모레. 내일 하루 쉬고 모레인데요. 모레 우리나라 증시 개장할 때 월요일날 뭐 매크로 지표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시 우리나라 환율은 1,420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출발할 가능성. 그러면 뭐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이겠죠? 네,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나?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자, 유로화. 자, 이 통화의 표시는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로화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EUR. 그 다음에 USD.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요거를 그냥 요 밑에 식을 따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EUR, 분모를 USD. 그죠? 요거를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눕혀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앞에 통화가 위에 있는 통화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통화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이렇게 약세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다. 분자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그냥 앞에 있는 통화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우리 간주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떨어지면 위에 게 상대적으로 분모이는 이 달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뒤에 있는 통화가 상대적인 강세. 앞에 있는 게 강하게 움직이면 뒤에가 상대적으로 약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끝나는 걸 한번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EUR USD가 0.57% 하락했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뭐 앞에 통화가 약세를 보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당연히 USD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달러가 더 올라갔잖아요.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금요일 날 112 초반 정도 우리가 공부했었거든요. 금요일날 개장 전 방송에서. 근데 금요일날 달러 인덱스는 미국 시간으로 더 올라가지고 113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달러 강세가 된 거죠. 그죠? 유로화는 약하고 달러는 강세. 자, 그 밑에 통화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GB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GBP는 파운드화입니다.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를 국제적으로 우리는 GBP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약속을 다 한 거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자, 이게 0.64% 빠졌네요. 그러면 뭐 앞에 통화가 약세. 그죠? 앞에 통화. 그럼 뒤에 있는 달러화가 강세.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의 유로화와 영국의 파운드화가 다 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거만 보시면 그 밑에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0.67% 올랐네? 그러면 어떤 통화가 오른 거죠? 앞에 통화가 오른 거잖아요. 달러가. 뒤에 통화는 뭐예요? CNY. 이거는 차이나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조합들로 통해서 결국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됐다? 113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달러가 이렇게 강하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어젯밤에 이렇게 약했다.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제가 매일매일 거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정도는 우리 팔을 가질 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네.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과 하이드 스프레드를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 종가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그려보니까 좀처럼 반등 주다가 다시 원위치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 하이드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을 주다가 네, 다시 하이드도 5%로 회복을 하는 그런 그림. 그래서 나스닥이 10,000포인트, 11,000포인트의 중간에서 지금 뭐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빵빵빵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하이드 스프레드가 5% 아래로 드라마틱하게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즉 돈들이 안전한 것들만 선호하지 않고 위험한 채권, 위험한 주식시장을 좀 선호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나스닥이 신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된다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어렵게. 자, 무수히 많은 유튜브에서, 채널들에서 이코노미스트 분들 나오셔서,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 이코노미스트들, 경제 전문가들 나오셔가지고, 뭐, 이제 또 뭐,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하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PMI, ISM, PMI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뭐 또 실업률, 무수히 많은 경제 지표, 경기, 물가, 금리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지표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예. 우리가 이 하나하나들을 분석해서 공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낯설고. 그래서 저는 좀 몇 가지 지표들만 딱 자기 것만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그것도 힘들다면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에 맞서지 않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 Don't fight the Fed라고 되어 있는 연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 연준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지금 연준의 넘버 1, 2, 3가 다 물가 2% 잡기 전까지는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맞서서 내가 뭔가를 자꾸 치고받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고 오히려 내리거나 더 이상 금리가 안 떨어지거나, 예, 그럴 때 추세적으로 시장이 오르거나. 자, 보세요. 금리 이렇게 올리다가 내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예를 들었습니다. 큰 파동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금리를 내릴 때 더 이상 안 내리면 더 이상 안 내리고, 그죠? 금리 올라가다가 더 이상 안 올리면, 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예, 요런 부분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금리 떨어뜨리고 더 이상 이렇게 안 떨어지고 동결하든지, 예, 요런 그림들이 나오면, 네, 좀 시장은 그나마 이제 드디어 이제 연준의 긴축이 마무리되었구나. 더 이상 이제 시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오른쪽 끝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그죠?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제 멈추는 시점. 그죠? 예, 멈추는 시점. 계속 동결하는 시점. 예, 그리고 이게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때. 뭐, 요런 때가 우리 가족분들이 좀 주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가 언제가 될 건지 몰라요. 아직 시그널 안 줬거든요. 이거를 제가 무슨 금리? 터미널 금리다라고 연준에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 거의 마지막 금리 수준을 터미널 금리라고 하는데, 저는 요 금리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만이라도 연준에서 힌트를 주면 오히려 그때부터 저는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이거 5%까지 올릴지 6%까지 올릴지 모르니까 시장이 지금은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터미널 금리를 우리는 한 4.8%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딱 한번 찍어준다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5면 4.8까지 가면 한 1.3만 더 올리면 되네? 그러면 한 50bp,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5bp 정도 이렇게만 올리면 얼추 이제 몇 번만 올리면 거기 도달하겠네 라는 계산을 시장에서 하게 되면 더 이상 금리 올라가는 거 가지고 시장은 겁먹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그래서 터미널 금리를 제시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고, 그 터미널 금리가 제시되는 시점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주 잘 나왔던 고용 데이터가 빠그러지는, 제가 빠그러진다는 표현이 조금 약간 저속하긴 한데요. 그 고용 데이터가 다시 침체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실업률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 야, 그러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결국은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지네. 그런 데이터들이 이런 실업률과 같은 데이터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업률이 튀고 이렇게 돼버리면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지금처럼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실업률이 튄다든지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좋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큰 그림상으로는 당분간은 주식을 하더라도 좀 방망이를 작게 잡고
뭐 일부는 치고 빠져야 되는, 조금 먹으면 팔고, 그죠? 많이 빠지면 좀 사고, 요런 일부 자금의 비중은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좀 해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굳이 내가 뭐 단타를 치고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연준의 정책이 멈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 나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연준과 맞서지 말라.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을 변경했을 때 약세장이 좀 바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아까 그래프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제를 둔화시켜야지. 수요가 지금, 왜냐하면 공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가스를 팍 늘리고 유가를 팍 늘리고 단기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고 경제를 둔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를 파괴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지금 찍어 누리려는 연준의 계획에 당분간은 큰 그림상은 맞서면 안 되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10월 7일 날 저희 KB증권 프라임 클럽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8.15 방송 이제 오기 전에 저희 녹음으로 저는 이제 우리 그 KB증권 프라임 가족분들한테 녹음으로 이제 그 전달을 해드리고 오거든요. 그날의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녹음을 남겨드리는데, 10월 7일 날 제가 거기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판단을 어렵게 만든 엇갈린 지표. 그래서 제가 저희 프라임 클럽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연휴 3일을 앞두고 어떤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어떤 지표는, 제가 본 어떤 지표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연휴 앞두고 무리하게 매매하지 말고 조금 보수적으로 이번에는 유보해보자, 판단을. 그리고 하루 더 보고 다음 주에 전략을 세우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수급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 나타났던 시장의 주요한 좀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요, 네이버와, 그죠?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즉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급락을 했다라는 거, 요게 지금 가장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죠. 그럼 왜 빠졌는데, 자,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당근마켓 비스무리한 회사를 샀는데, 야, 이거 지금 제대로 산 거 맞아?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샀는데 그걸 가지고 돈 뽑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너무 비싸게 준 거 산 거 아니야? 2조 3천억인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불확실성을 외국인들의 매도를 자극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도 쏟아졌고, 그러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전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하락을 한 부분이 있고, 자, 카카오는 뭐예요? 카카오는 계열사들의 무슨 이슈? 상장. 제가 이번 주에 그 개장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4개에서 5개 정도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자회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카카오에 대한 또 하락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뭐 이러한 이유들은 하나하나 뉴스에 따라서 이제 뭐 나오는 부분들인데, 근본적으로 이들한테는 뭐죠? 지금 분위기가 이러한 거 외에 이익이, 그죠? 이익 성장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런 노이즈들을 희석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익이 감익되는 분위기거든요, 얘들은.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실적 발표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남아있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증익이 가능한, 내가 주식을 산다면 지금 연준에 맞서지 말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연준에 맞서지 많은 구간에서도 내가 주식에서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엔 실적이라도 좀 증익이 되는 기업들을 사야 되거든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사야 된다고요, 이익 전망치가. 자, 근데 네이버의 컨센서스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올해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와 자, 좀 화면에 여러분들 보이시기 작을 수 있으니까 제가 캡처를 해서 확대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들었어. 네. 자, 요거는 이제 빨간색은 EPS 추정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EPS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추정치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네이버의 실적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점을 찍으면 그 평균치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니 주가는 당연히 40만 원에서 얼마까지 지금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뭐 M&A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실적 둔화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카오 내년도 실적 전망치 한번 볼까요? 내년도. 자, 요거는 2023년도 실적 추정치를 애널리스트 분들이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빨간색. 자, 원래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한 3,000원 정도는 벌 거야. 그죠?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쭉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죠. 주가도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10만 원 위에서 5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 둔화가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하락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주가 많이 빠졌네요. 지금 살 기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기술적인 저항이라도 넘어서야지만 트레이딩 해볼 만한 기회가 있다라고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네이버에 대해서. 그죠? 선을 저기 그어놓고 19만 2천 원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아니면 적어도 그 다음에 있는 10월 5일 날에 있는 17만 500원이라는 저 연봉 저거를 하나라도 넘어서든지 그죠? 그 이유가 지금은 감익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싸다라고 샀다가는 된통 당할 수 있다. 왜? 자, 우리 퍼의 논리를 이 퍼의 이게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PR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슬래시로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기울기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분자에는 P가 올라오고요. P가. 그죠? 요거는 뭐죠? 주가 또는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자, 분모는 뭐죠? EPS입니다. 이익. 뭐 주당 순이익이 될 수 있고 그냥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자,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죠? 원래 예를 드는 겁니다. 네이버 퍼가 뭐 예를 들어서 60이었어. 근데 P가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기. P가 많이 떨어지면 퍼가 예를 들어서 30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E가 멈춰 있지 않고 위에 이 그림처럼 EPS가 앞으로 이게 더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져 버리면 P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실적이 밑으로 더 떨어져 버리면 이게 다시 또 비싸 보이게 된다고요.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주가가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은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위치에 아직까지 있다. 결국 주가가 이렇게 퍼를 구성하는 공식인 P가 이렇게 떨어져서 많이 하락을 했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E가 더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하면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지 않다.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회복은 해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마찬가지죠. 카카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 400만 원 주가 넘는 대량 거래를 지금 수반하는 음봉이 나왔는데 적어도 이게 반격을 하려면 이 음봉의 시가인 54,300원 정도는 넘어서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낙폭 과대로 한번 해봐야지 했을 때 승률을 높이려면 직전 저항 정도 하나는 넘어서야지만 한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기술적 반등은 왜?
저 에너지의 음봉은 아주 강한 에너지 음봉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게 음봉이죠. 시가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종가가 여기에서 끝난 거, 이거 음봉이고요. 자, 양봉은 어떤 걸 우리가 양봉으로 해요? 시가는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종가가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양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가부터 종가까지 에너지가 확 밀렸잖아요. 누군가 엄청나게 팔기 시작해서 쫙쫙쫙쫙쫙. 그죠? 그래서 이 시가에 뭐가 있다? 저항의 에너지가 강하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반대로 시가부터 종가까지 쫙 밀어 올리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에 뭐가 있다? 이 시가에 지지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만약에 거래량이 평소의 거래량을 아주 꽤 많이 뛰어넘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훨씬 더 이 양봉과 음봉의 시가가 가지는 신뢰도는 어떻게 된다? 높다. 예,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얘네들이 이 음봉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ADX의 지표는 어떤 방향을 그릴까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ADX가 고개를 숙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꼿꼿하게 허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 저도 말 나온 김에 허리 한번 들까요? 네, 허리를 펴야 되겠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ADX가 살아있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걸로 보조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한번 이번 주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자, 네. 자, 제가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한국경제신문 1면에 났더라고요. 어닝 쇼크. 급감, 이익 급감. 뭐 이런 자극적인 표현으로 한국경제 지면 신문 1면에 났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삼성전자 주가 약보합이었고요. 하이닉스 주가는 오히려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빠졌다가 다 땡겨놨어요. 별로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보다 별로였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자, 이거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조금 살짝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적 둔화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 낙폭 과대 인식이 지금 맞물렸는데 이 단기 낙폭 과대 인식을 생기게 만든 거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로부터 시작된 생산 감소, 캐펙스 투자, 그죠? 중단, 이런 것들이 반발 매수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잠시 후에 반도체 이야기 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하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동차, 부진, 아직까지 알라이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소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배려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불확실성의 연속. 그죠? 그 다음에 판매 데이터,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 안 좋게 나오면서 폭삭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쪽, 제가 조금 이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10월 달에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간 찐시황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피크아웃 관련된 우려감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죠. 자, 그나마 그래도 조금 해외 증시가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리가 2%, 3%씩 막 코스닥이 올랐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급한 매물이 많이 시장에서는 소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 잔고가 9조 원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7조 원대, 7.6조. 7.6조까지 거의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지난번 7월 초보다도 더 떨어졌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더 이상 시장을 급하게 이렇게 출애될 급한 매물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자, 시장이 급하게 매물 나오고 시장이 살짝 반등을 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약간 이제 또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살짝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래프, 세로 막대 그래프가 계속 감소만 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살짝 고개를 들었죠. 그러니까 주중에 반등이 좀 나오니까 다시 신용을 쓰시는 분,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계로서도 최근에 여기서 이만큼 2조 원이나 줄었고요. 급하게 빠졌고, 근데 요 합계로도 보시면 급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다시 약간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예. 근데 자, 이렇게 신용이 증가하면서 7월달 8월 중순까지 조금 단기적으로 강세 반등이 쭉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용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들이 사다가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규모를 줄이니까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모습이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었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그러한 급하게 나온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받아갔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코스닥은 금요일에 또 이제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고 그러면서 1% 이상 좀 하락을 했는데요. 요 수급이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신용융자 또 잔고율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여기 2%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바닥을 잡는 케이스를 많이 봤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번에도 지난 7월달과 마찬가지로 신용융자 잔고율이 1.9% 밑으로 떨어졌었고 거기에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율도 코스닥 지수와 이렇게 같이 그려놓은 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급한 물량은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다만 글로벌 이제 매크로 지표, 글로벌 환경들이 아직까지 이제 좀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큰데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급한 매물을 많이 소화를 했다 정도 생각하시고 안정만 찾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좀 가볍게 튀어오를 수 있는 수급의 공백이 있는 상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주 연속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지표들을 다 나는 못 보겠어요. 키맨님 너무 머리 아프고 나 나이도 많아서 그냥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 지표를 한 2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차트의 보조 지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만 좀 참고하셔도 시장이 좀 바람의 방향이 긍정적이구나, 아니면 에너지가 약하구나,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쓰시는 그 증권사 HTS에 다 설정해 보셨습니까? 예. 손들어 보세요. 예. 안 해보신 분들은 솔직하게 또 고백하시고요, 채팅창에. 네. 자, 제가 그냥 입 아프게 혼자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갖추시면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나만의 매매 기준을 정했다면 지난주 알려드린 걸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 안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의 기술적 반등은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유식하게 베어 마켓 랠리. 그죠? 약세장, 추세적인 약세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것을 우리가 베어 마켓 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어 마켓 랠리라도 하나씩 방망이 짧게 잡고 내가 먹으려면 이런 보조 지표를 조금 내가 참고할 수 있다면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먼저 피치포크 추세 한번 보시죠. 피치포크 추세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곳,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과 하단을 지금 벗어나지 않고 이번에도 다행히도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죠? 바닥 잡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베어마켓 랠리의 상승 파동이 피치포크 추세선의 중단까지 반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거기까지도 못 가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밀릴 건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추세대 안에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 이 큰 추세대는 기억을 해두시자라는 거죠. 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중간중간에 이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오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먹어야 조금 용돈이라도 벌지 않겠습니까? 금리 올라가서 이자 비용 많이 나가고 가처분 소득 줄어드는데 주식에서도 계속 깨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덜 깨지든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이런 파동에서는 벌어야 되니까 자, 보조지표의 변화의 방향을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조금 추세적인 방향을 보는 이제 오실레이터. 다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요게 짧아지면 좋은 거죠. 음봉의 길이가, 양봉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의 주봉 MACD 오실레이터를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계속, 자, 당분간은 미국 그 지수 ETF 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가 지금 중기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때는 제가 ETF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P나 나스닥. 근데 이때부터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자. 근데 지금 음봉으로 바뀌었고요. 2주 연속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니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수 관련된 ETF를 가지고 뭐 공격적으로 베팅할 그런 구간 아니죠. 특히나 3배짜리 ETF는 이렇게 방향이 좋아질 때, 에너지가 참 충만할 때, 그때 3배짜리 ETF를 딱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좋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3배짜리 들어가서 기다려야지 큰일 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레버리지 상품에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리면요, 내려왔다가 지수가 회복을 하더라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까지 못 올라오게 됩니다. 계속 비용이라는 게 이게 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 2배, 3배짜리를 먹으려면 확실히 추세가 정해졌을 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레버리지를 들어가야 돼요? 인버스를 들어가야지. 인버스 ETF. 2배, 3배짜리. 하락 쪽이잖아요. 그죠? 상승 쪽으로 할 때는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인버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우리나라도 이미 한 4주, 5주 전부터 에너지는, 힘드니까요, 좀 기다리시죠. 공격적으로 주식 매매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시죠. 라는 에너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고, 2주 연속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잘만 하면, 그러니까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길이가 지금 거의 붙었잖아요. 예, 더 길어지지 않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주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주말에 약간 밀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 만약에 반등을 제대로 시도했다면 아마 지난주 대비해서 오실레이터가 거의 붙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더 길어지는지 아니면 살짝 여기서 멈추는지 중요한 다음 주가 우리나라는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먼저 꺾였다라는 말씀 드렸고, 한 주 코스피보다 3주 연속으로 길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도 전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를 레버리지를 가지고 내가 베팅을 할 구간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ETF 제가 보는 거 알려드렸죠. HYG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저처럼 유로 데이터를 못 보시니까 ETF,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 ETF만 봐도 분위기가 어떤지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거도 지금 이렇게 꺾여서 여전히 안 좋은 방향입니다. 요게 짧아지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발 빠른, 방금 봤던 주봉 MACD 오실레이터보다 조금 한 발 빠른 추세의 반전의 신호를 보는 요거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설정하시고, 네. 자, 여기에서 요거를 잡으려면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추세가 싱싱하다. 하락이든지 상승의 시세가 싱싱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딱 서 있잖아요. 허리가 꼿꼿하게. 근데 그 상승이든지 하락의 추세가 조금 약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구부정해진다. 그죠? 근데 더 그 추세가 더 약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죠? 요게 우리가 ADX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자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렇게 허리가 꼿꼿하다가 40, 50대 되면 약간 기울고 뭐 70대, 80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힘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ADX가 꼿꼿하게 지금 하락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락의 에너지가 조금 좀 이제 털린다, 약해진다. 그러면 이 ADX가 이렇게 될 거라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때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걸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게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주간 찐 시황에서 보여드렸던 게 63.14였습니다. 이 ADX 숫자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때 어때요? 네. 화요일부터인가요?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52.29로, 63.14에서 50.29로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주중에 반등을 화요일날, 목요일날 시도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가능했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제가 이제 9월 30일이었나요? 네. 9월 30일 날 저희 KB증권 프라임 클럽 가족분들한테도 제가 이게, 우리 8.15 가족분들도 혹시라도 뭐 관심 있으시면 이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은데 제가 9월 30일 날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뭐라고 써드렸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오늘의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장중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제가 코멘트를 써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9월 30일 날 오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ADX는 꼿꼿하게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마이크론의 감산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펀더멘탈을 보고 먼저 저는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써드린 거거든요. 이때 이 글에서 SK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희망의 신호다. 바이 키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 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미지를, 제가 ADX를 넣어놨거든요. 요 그림이었습니다. 딱.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글을 쓸 때 캡처해 놓은 거 보세요. ADX가 아직까지는 기울기가 조금 꺾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조금 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매매를 조금 싸게 사고 비싸게 팔 때 참고로 하는 지표지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으로 저는 먼저 방향을 잡습니다. 펀더멘탈을 보고 이 펀더멘탈에 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앞으로 꺾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써드린 거거든요. 뭐죠? 핵심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이 반도체 설비 투자 감소의 포문을 먼저 열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커머디티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10월 말 정도로 예상되는 하이닉스의 투자 중단 내지 축소 발표다. 자, 이것만 된다면 이제 요 각도가 하락 추세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 하이닉스가 그 뒤로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화요일 날 꺾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때부터 여기가 9월 30일이거든요. 제가 저희 프라임 가족분들한테 글을 써드렸던 게 이때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날 방송에서도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도 8.15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었거든요. 그게 딱 이번 주에 발현이 된 거죠. 그냥 재료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꺾이면서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드릴까요? 요거는 조금 고급 팁이긴 한데 하이닉스의 시세가 금요일날 이렇게 잘 버텼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면서 더 흔들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보시면 요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요 에너지. 요게 뭐냐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라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 자, 스토캐스틱이 지금 얼마를 올라왔냐면 숫자가 82로 올라왔습니다. 86.78이에요. 자, 근데 보통 우리 기술적 분석 책을 보면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한 50이고요. 여기가 20이고 여기 80이거든요. 자, 스토캐스틱이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뭐? 과매도니까 여기 과매도니까 즉 뭐? 매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스토캐스틱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80 이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기술적 분석 책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과매수니까 이제는 좀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저는 살짝 요거를 틀어가지고요. 반대로 저는 이용을 좀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종목으로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 20을 이렇게 때렸을 때 사는 게 낫는지 아니면 여기 80을 여기 때릴 때 오히려 사는 게 더 확률적으로 좋았던 경험이 많은지 여러분들 관심 있는 몇몇 종목으로 한번 해보시면 더 도움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로 보면 사실 이 보조지표 요거는 필요가 없죠. 사실 단기 파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80을 때렸을 때 오히려 들어가면
단기로 먹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저는. 왜? 에너지가 매우 강하다는 신호거든요. 이걸 80을 때렸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가 보시면 80을 때렸거든요.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80을 때렸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이것도 ADX는 많이 꺾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하고 조금 다르죠, 아직. 두 종목 같은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분명히 80을 뚫고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그만큼 못 들었어요. 누가 더 강한 거로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이닉스를 더 강한 종목으로 보고 하이닉스가 이란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신호가 나왔을 때 더욱더 우리가 좋게 보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반도체 같은 이런 바닥 사이클이 나왔을 때 반도체만 하는 표한 회사가 당연히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에너지 시세도 하이닉스가 더욱더 강한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걸 기술적으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기가 뭐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사는 기술적 분석책을 보시면 여기가 20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뭐? 과매도. 그래서 매수하세요. 자, 그럼 여기 시점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쫙 세로로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삐뚤삐뚤한데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샀네? 에라? 기술적 분석에서 과매도라고 해서 사라고 해서 샀는데 물렸네.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아시겠죠? 이거 내려가면 어디까지 이게 영역이 계속 20 이하 있을지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내려갔다 해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예. 자, 2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여기 사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여기도 또 밀리잖아요. 여기 20 이하에서 또 밀리고. 그래서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참고만 하되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걸로 이렇게 재해석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요.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들, 요거 이런 것들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는 당연히 꺾인 거 조금 전에 보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두산 에너. 잠깐만요.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가 상당히 고프네요. 오늘은 웬일로.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던 하락 추세가 강하던 ADX가 조금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격 조정은 조금 멈추는 모습이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근데 하이닉스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자, 그다음 삼성전자는 봤으니까 패스. 자,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 중에, 자, 한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면, 자, LG노텍. 이번 주에 명확하게 이거는 바뀌었죠. LG노텍. 자, 지난주 제가 주말에 이렇게 캡처했던 게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었는데요. 계속 내려오는 추세였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죠. LG노텍. 자, LG노텍도 지난 월요일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했고요. 반등을 세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더 이상 가격 조정을 허락을 하지 않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 주에 스토캐스틱은 위로 아주 강한 에너지를 보여줄 정도로 올라오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하이닉스처럼 이번 주에 그러한 강한 에너지를 보인 종목이 몇 개 없다. 시장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네. 자, 그런 게 있고. 자, 현대차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는 요 노란색 갭을 매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접근하면 좀 아직까지는 먹을 확률이 좀 쉽지 않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런 말씀드렸고 ADX도 같이 참고를 하십시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 ADX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너무 살아있죠? 너무 살아있습니다. 탄탄하게. 자,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펀더멘탈도 우리 그 이야기 했죠. 미국의 IRA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별 변화가 없다. 자, YG엔터. 참, YG엔터가 참, 이번에 블랙핑크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못 움직이고 있는데, 꺾이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죠? YG엔터는 옆으로 행보하는 정도의 에너지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얼추 멈췄는데,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YG엔터는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요렇게 뭐 ADX 설정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가지고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재생 관련해서는 이런 노이즈가 10월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1, 2주 전부터 계속 드렸고요. 예. 전력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스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이거 가스로 하니까 전력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은 높은 가격의 전력을 이렇게 팔아먹으니까 너무 폭리를 취하네. 요거 안 되겠네. 이게 유럽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자꾸 노이즈가 확대가 되면 신재생 우리 태양광한테 신재생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지난 정부의 그러한 부분들을 비리가 있는가 아닌가 엄청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적으로 비리? 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있죠? 네. 11시간 전에 나온 기사도 있네요. 태양광 비리 전수조사. 친환경 포장한 도둑질 낱낱이 밝혀야.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국내적으로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국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10월 달에는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인데요. 자,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가 그 주말 금요일 날 중요한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한 2주 전인가요? 반도체 이제 앞으로 생산 감소, 투자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앞으로 나올 악재 중에 하나가 미국이 칩 앤 사이언스 액트 법안이 중국을 죽이기 위한 IRA 관련된 법안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 반도체 쪽에서도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치포 동맹도 당연히 중국을 죽이기 위한 반도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흐름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술 통제와 관련된 약간 이슈가 나왔죠. 자,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은 전기고요. 3차 산업혁명은 주인공이 컴퓨터입니다. 둘 다 누가 시작했죠? 결국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1인자가 될 수 있다? 될 것 같은데 옆에 고개를 돌려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만치 않은 거죠. 워낙 인구가 많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가만히 뒀다가 함부로 저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애플과 관련된 구글과 관련된 페이스북 보세요. 개인들의 이러한 정보, 개인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니까 자기들이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견제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제하려면 결국에는 반도체. 미국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패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반도체를 이거는 좋은 반도체를 주면 안 되겠구나. 그죠? 어쨌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하려면 슈퍼컴퓨터를 하려면 좋은 반도체를 써야 되잖아요. 고성능 반도체 이런 것들을 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판매는 우리 중국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수요가 많으니까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생산 기술과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는 미국이나 ASML, 네덜란드 그런 장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이슈가 없는 게. 그래야 우리는 미국 장비 들어와서 만들어서 중국에 많이 팔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미국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을 막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장단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쉽지 않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저렇게 견제를 미국이 해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왜? 과거에 화웨이를 생각해보면 돼요. 화웨이가 전 세계 스마트폰을 몇 년 전, 10년 전, 한 5년, 10년 사이에 다 먹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화웨이를 압박을 하니까 요즘 화웨이 이야기 거의 안 나오죠.
그죠? 거의 기억 속으로 다 우리가 잊혀져 버렸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악재 중에 하나는 뭐죠? 중국의 대대적인 보복, 반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만약에 생산적인 부분에서 나온다면 그거는 그 내용이 나왔을 때 퉁 빠질 수는 있지만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야 너희들 우리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하지 마 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야 이거 악재네 하면서 빠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뭘 줄이는 거죠? 자, 지금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잖아요. 공급이 늘어나고 그죠? 경기가 꺾이면서 IT 수요는 줄어드니까 재고는 넘치죠. 그래서 수요가 꺾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마이크론과 키옥시어가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반도체 웨이퍼 투입량이 줄어들 것이고 반도체 칩이 줄어들겠죠. 이것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을 이제 서서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커머더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길게 보면 호재입니다. 웨이퍼 투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호재가 하나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관론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내년도까지 반도체는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중국의 보복 이야기가 특히나 생산적인 관점에서 보복 얘기가 나와서 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져서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떨어져서 출발한다고 하면 오히려 북밸류 이하에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게 두드려 맞으면 오히려 그때가 길게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막바지에 거의 인생의 막바지에 가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뭐 자포자기잖아요. 더 이상 뭐 두드려 맞아봤자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가톤급 악재가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있냐? 중국이 반도체 생산을 막고 중국이 보복하는 악재가 나오면 웬만한 뉴스에도 이제 반도체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거대한 고래가 떠올랐다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아마 10월 말 정도에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중국에서 정치 이벤트가 10월 11일 날 시작해서 23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되는데 그때 아마 전후로 해서 뭔가 중국의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대대적인 보복이, 반도체 보복이 아마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들 입장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기사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18나노 이하, 128단 이상, 핀팻, 뭐 이런 기술력을 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는 결국엔 좋은 거 주지 않겠다. 첨단 반도체를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해석은 아직까지는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고 제가 또 화요일 날 추가적인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뭐, 지난 3개월 동안 최고치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재료주로는 오스테 임플란트가 강성부 펀드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금요일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분 공시 곧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재미없을 때는 결국 뭔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두각을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인수합병, 최대 주주 매각, 뭐 변경, 그죠? M&A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강성부 펀드가 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라고 여의도에 있는데요. 얘들과 함께 6에서 7%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내년에 주주 제한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주주총회에서 뭐 할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경영권 분쟁을 통한 적대적 M&A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건데 무조건 긍정적이다? 모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진칼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 오히려 주주 입장에서는 강성부 펀드하고 우호 세력들이 지분 매입하고 경영진하고 한판 붙네? 그러면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단기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투신을 중심으로 오스테 임플란트는 수급이 조금 기관들 수급이 올라오고 있고 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또 주간 단위로 제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넣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한미글로벌, 지오엘리먼트, 아스플로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특징적으로 한번 꼽아봤는데 이번 주에 한미글로벌은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날 그죠? 이거 동계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개최지로서 네옴시티를 선정된 정도면 엄청나게 여기 대규모로 공사 이제 쏟아부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한미글로벌이 가장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번 주 중에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 한미글로벌이 이렇게 시총의 0.9%가 들어왔다. 근데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는 또 공교롭게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외부의 독립 리서치와 제휴를 해서 템베거 탐방 노트라는 것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보내드리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별 4개짜리로 이렇게 보내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KB증권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알림톡으로도 이렇게 저희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 찐수혜주 한미글로벌 이렇게 해서 템베거 탐방노트 이렇게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양봉의 시가 깨지 않으면 한미글로벌은 에너지가 10월 달에는 가장 충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화요일 날 개장 방송에서 드렸나요? 815에서.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이 양봉이 최근에 만들어진 양봉보다 월등히 큰 양봉이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이제는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기 시가를 무너지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이 시가 안 무너지면 일단 10월 달까지는 갈 때까지 간다. 왜? 이 재료가 11월에 발행이 되잖아요. 누구의 재료입니까? MBS. 무하마드 빈 살만이 11월에 우리 방한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대치가 11월까지는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장 명확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요 시가 안 깨면 요거는 일단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내가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본다.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이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상업펀드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다 밸류에이션을 해드렸는데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진치가 있는 유일한 종목이 한미글로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글로벌을 중심으로 좀 보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네. 그 다음, 지오엘리먼트. 상업펀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도체의 공정은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전공 중에 중요한 공정이 식각 공정, 증착 공정, 노광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7대 공정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지오엘리먼트가 하는 공정은 증착 공정이라는 공정입니다. 반도체 전 공정 중에서도 전방산업이 증착공이라고 되어 있죠. 증착은 뭐죠? 말 그대로 뭘 붙인다는 거죠. 웨이퍼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얇은 막을 입히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착 공정은. 그 증착을 하는 공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PVD 물리적으로 뚝뚝뚝뚝 때려서 스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게 방식이 있고 화학적 증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층 증착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하게 하는 원자층 증착 방식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게 보시면 두께가 가장 얇죠? 그래서 요게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많이 사용되고 EUV 공정, 우리 극자외선 공정, EUV죠. EUV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공정이다. 그래서 균일성 뭐 이런 것들을 방막의 특성 보면 다 좋죠. 근데 안 좋은 게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율,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EUV 공정에서만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 증착 방식 중에 ALD 증착 성장이 이렇게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으로 고성장을 할 거다라는 건데 요 ALD를 원자층
그 화학적 증착 공정을 할 때 바로 지오 엘리멘트가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소재가 필요한데, 증착을 하는 데 있어서 원소재가 필요한데, 이 원소재를 우리가 전구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수제비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전구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구체를 이송하고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게 바로 캐니스터인데, 캐니스터는 용어가 좀 낯설죠. 뭐냐면 박스입니다. 박스. 보관함. 그러면 박스라고 하지 왜 박스 보관함이라는 용어를 놔두고 왜 캐니스터라고 어렵게 불러? 에? 이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재료를 만드는데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이송하는 보관함이다. 그래서 이게 좀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맥주캔, 참치캔 이렇게 그냥 캔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폭발성을 지닌 물질을 이송 보관할 때 일반적으로 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캐니스터라는 용어를 쓴다네요. 그래서 이 물질은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캐니스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캐니스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관 용기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위주로 하고 있고, 다른 제품들도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단점은 뭘까요? 제가 반도체 생산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대대적으로 그런 이익의 피크아웃이 나오고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해서 설비 투자가 많이 꺾여버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스플로가 이렇게 또 고개를 사모펀드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 집무실에 앉아서 뭔가 사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뒤에 여기 서 계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거의 1, 2위를 다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회장님이 오셔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R&D 센터 투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인 이렇게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한미동맹 상징하는 서명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 그러면 그 관련주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장은. 그 관련주를 사모펀드가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관련주, 서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서남의 사업보고서를 뜯어보시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9.35%, 어플라이드 벤처 이노베이션이 1.17%, 요 두 개 합해서 얼마죠? 10.5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대주주로 있구나. 그러면 뭐, 수혜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시장에서. 자, 그 다음, T-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로봇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뭐 우리 로봇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과거에 또 협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모펀드의 수급이 들어온 아스플로는 그럼 뭘까요? 이 회사 과거에 2018년도부터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OEM으로 부품을 공급자로 선정된 적이 있구나. 그러면 R&D 센터 짓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 과거에 했던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아스플로도 뭔가 엮일 수 있겠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관련주가 아스플로, 서남, T-로보틱스 이 정도가 된다. 근데 서남과 로보틱스는, T-로보틱스는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실적도 없고. 그래서 사모펀드는 아스플로를 공략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애널리스트의 숫자도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족님들, 제가 뭐 오늘은 말을 좀 빨리 하긴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뭐 더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많이 길어졌는데, 자, 가족님들, 다음 주 13일에는 우리가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결국에는 실적을 볼게 될 것 같아요. 실적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증익이 가능한 기업들 중심으로 저도 앞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증익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저밸류인 종목들, 저밸류인 종목을 지금은 사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나, 이거 해놓은 게 있는데, 참, 만만치 않네요. 이게 뭐냐면요. 네. 자, 이게 위에가 EPS고요. 여기가 퍼입니다. 이게 주가죠. EPS 곱하기 퍼가 적정 주가 아닙니까? 그죠? 자, EPS가 1,000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퍼가 10배 있다가 20배 되면 적정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 되죠. 근데 이익은 그대로인데 밸류에이션을 만약에 10배만 줘버리면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2만 원에서 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버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준다. 그렇게 이익은 그대로인데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익이 되는 종목을 사야 되고요. 아니면 적어도 밸류에이션이 저밸류인 종목을 꼭 사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뭐 연준의 매파적인 이런 스탠스에서 여러분들께서 덜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사실 포스코 케미칼, 뭐 금호석유화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수급을 보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10월 16일 날 제가 이번 주 말에 중국에 그런 정치 회의가 있고 새로운 위에 높은 분들을 뽑고 이렇게 되면 공산당 당대회 이후에 중국의 경기 소비 부양책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좀 공부해볼 만한 위치이긴 한데 제가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부터 이어지는 개장 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가족 여러분들, 연휴 동안 내일 하루 또 연휴가 남아있는데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시장은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또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다가는 언젠가는 또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저와 함께 이러한 구간들 잘 이겨내면서 좀 공부를 계속하고, 먼지를 쌓듯이 지식을 계속 축적한다라는 생각으로 제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화요일 날 개장 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꿀잠 주무세요. 김정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